문법 요소. 자, 가보자. 너희들이 배운 문법 요소는 사실 지금까지 통과해온 이 형태론적인 개념과 통사론적인 개념이 있죠. 이것들을 좀 빌드업으로 깔고 이제 좀 봐야지 이제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거든요. 문법 요소는 얘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높임이라든지 시간, 그 다음에 피사동, 그 다음에 부정, 인용, 종결. 자, 한번 물어보자. 이런 문법 요소들을 뭐를 가지고 실현한다? 높임. 뭘 가지고 실현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뭐야? 하나씩 떠올려봐. 특수어휘, 선어발어미, 종결어미, 그쵸? 오, 조사, 보조사. 피동사동은? 선어발어미요? 그렇죠. 피동전미사. 그 다음에? 통사적. 그치. 피동. 걔 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은? 시제 선어발어미. 또? 시간 부사어. 그건 부가적 요소고. 관형사용, 전성어미. 그죠? 종결 표현은 당연히 종결어미. 맞지? 이런 식으로. 부정 표현은 안, 못. 부정부사적. 그치? 봐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 향해 있습니까? 뭘 향해 있다? 이 문법 요소는 이런 6가지의 문법 요소들을 어떻게 실현하냐면 이거는 문장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뭐죠? 서술어. 오케이? 요 서술어를 가지고 실현하는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를 붙였다. 혹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를 붙였다. 어디에 갖다 붙어야 돼? 선어말어미니까 서술어에 갖다 붙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패턴. 이 서술어에다가 뭐다? 문법 장치로서 뭐야? 선어말 어미나 예를 들어 선어말 어미 같은 혹은 모두 붙을 수 있죠? 종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법을 실현할 수 있잖아. 선어말 어미나 어미 같은 알겠어? 뭐를 붙인다? 그렇죠. 문법 장치를 갖다 붙이는 패턴입니다. 1번. 알겠어? 그 다음에 아까 높임 할 때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뭘로 바꾼다고? 특수한 용언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서술어를 그 문법의 의미를 내포한 다른 서술어로 어떻게 하는 거야? 교체해버리는 거죠. 서술어 교체. 알겠어? 두 번째가 이제 서술어 교체입니다. 그래서 전미사, 먹다, 먹히다, 피동사동 있죠. 그거는 히라는 접사를 붙여서 실현했다라고 생각하면 1번이지만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는 먹다에서 먹히다라는 피동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새로 만들어냈죠. 그걸로 갈아 끼운 거잖아. 그렇지. 사실상 2번 시스템입니다. 알겠어? 오케이? 요게 이제 문법적 의미를 지닌, 알겠죠? 문법 의미를 지닌 서술어로 교체시켜버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죠? 세 번째는 서술어의 구조를 어떻게? 그러니까 장치를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고
또 문법 장치에 뭐가 있었어? 지난번 내가 서술어 구조 설명할 때 한 얘기가 있는데 문용원과 보조용원. 그럼 보조용원이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 보조용원이라고 했죠. 형식적 의미만 갖고 있을 때 보조용원이라고 했죠. 걔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문법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는 뭐다? 서술어의 구조를 변경하는 시스템인 거죠. 알겠지? 이 서술어 구조 변경이 뭐다 얘들아? 이제 이중 용언. 알겠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냥 보조용언만 문법 요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문법 장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이중용언에서 그 보조적 연결 어미와 그 다음에 보조 용언 얘네들의 조합이 이제 특정 문법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어떤 시스템이 있다? 조사? 웬 조사? 그거는 말 그대로 부가적인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제 뭘 위주로 보고 있냐면 어쨌든 이런 문법 요소들은 이 문장 전체에서의 뭐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이 서술어에다가 어떤 짓을 하느냐. 알겠죠? 어떤 시스템을 가하느냐. 그게 이제 네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거든. 알겠죠? 네 번째 시스템은 뭐다? 네 번째 시스템은 이제 어떤 문법적인, 알겠어? 문법적 의미를 어떻게 한다?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하냐면 수식 성분을 가지고. 알겠어? 대표적인 게 뭐다? 부정부사. 안 먹어. 못 먹어. 알겠어? 안의 수식을 의미를 더해주면서 못 이런 식으로. 알겠어? 안 먹어는 그러니까 뭐야? 먹다 해서 안이라는 부사가 더해주죠. 띄었어야 됩니다. 알겠어? 근데 먹지 못하다 이러잖아. 못 먹어는 부정부사야. 못이. 근데 먹지 못하다는 뭐야? 동사 구조의 변형이죠. 알겠어? 3번 시스템이야. 지와 못하다라는 보조 용언이 서로 결합해서 어때? 부정이라는 시스템을 달성하는 거죠. 알겠어? 그때 못은 뭐야? 못하다. 보조 용언의 어간의 일부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요런 이제 수식 성분을 가지고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이런 수식 성분을 가지고 꾸며줌으로써 알겠지? 문법을 실현하는 거야. 꾸며줌이 결국에는 뭐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문법 의미를 더한다라고 볼 수 있게. 알겠죠? 이렇게 네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요거를 코어로 이제 삼아두고 이제 높임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쓰는가.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제와 동작상이라는 문법 요소 두 가지를 아울러서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피동사동 다들 해봐서 알죠? 그치? 근데 여러분 1학년 때 기억을 되살려봐. 이런 거 알고 있니 못하고 있니? 모르고 있니? 물론 난 알려줬어요. 난 서랍을 알려줬어요. 알겠어? 알려줬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문법 개념 들어보니까 어때? 사실 앞에 수많은 개념들을 지나와야 이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서술어 결국 뭐야? 가변어의 개념을 알아야죠. 그렇지? 가변어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돼? 활용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어간 어미의 개념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선어말 어미의 포지션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죠. 알겠어? 자, 가봅시다. 그러면 높임 표현부터 가볼게요.
오늘은 높임 표현하고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높임 표현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높임의 의미를 더해서 얘기하겠다는 거냐면 우리의 말과 생각을 표현할 때 문장입니다. 알겠어? 기본적으로 문장이에요. 우리의 말과 생각을 완결된 형식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기에 뭐를 더하겠다는 거야? 높임이라는 공손어법을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공손어법. 알겠지? 공손어법.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당연히 핵심 뜻을 가지고 있는 서술어에 붙여주는 방식으로 간다.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는 높임법이 발달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내 어렴풋한 기억으로 would 맞나? should가 최고 높임이죠. 최고 공손법 아닙니까? may? 아닌데 나 분명히 윤 선생에서 would, should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높임의 의미를 더해주는 장치들이 있잖아, 걔네들도. 알겠지? 우리는 그 장치를 어디에다 붙인다? 서술어에다 붙인다는 이야기.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어때? 맨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 그치? 근데 서술어가 여기에다 이제 높임의 의미를 우리가 붙이게 되면요, 더하게 되면 뭐가 높아진다? 자, 일단 높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표현할 때, 오케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표현하는 건 문장이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통사적 높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또 어떨 때 높임이 있냐면 통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 내에서 높임의 의미를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그 높임의 대상이 뭐 그 안에 있는 성분에 있겠죠.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 근데 또 어떤 상태가 있냐면 우리는 높일 때, 대화할 때 상대방을 높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통사적 높임이 있고 담화적 높임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통사적 높임의 대상은 문장 성분으로 구현이 된다고 해서 어떤 성분에서 주로 높여주는가를 봤더니 어떻다? 보통 높임의 대상이 어디에 들어가더라? 주체, 주어라는 성분에 들어가더라. 알겠죠? 오케이? 그래갖고 무슨 높임? 주체 높임법이 있죠. 이거는 이제 문장 성분에서 주체가 뭐라고 얘들아? 문장 성분 할 때 했죠? 서술어의 동작이나 성질 상태의 주인공이라고 했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주인공을 높여주는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뭐를 높여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객체라고 불리는, 알겠어? 그 행위가 미치는 대상. 알겠죠? 대상을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객체라고 했죠. 요 대상에 해당하는 성분에는 뭐랑 뭐가 있다, 얘들아? 목적어랑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 알겠지? 목적어랑 필수적 부사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이제 담화적, 대화적 상황에서는 누구를 높여줘야 된다, 얘들아? 대화적인 상황에서, 이런 대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내가 말하고 있는 누구야? 청자물. 근데 이거는 어때요? 쌍방향적이죠. 맞죠? 대화는 일방향성이 아니라 쌍방향성을 갖고 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 나와 지우의 대화면, 오케이? 내 입장이 있고 네 입장이 있어요. 알겠어? 너 입장에선 내가 나이가 너보다 2배 이상 많으니까 내가 높임의 대상이야.
근데 나한테 있어서 너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 낮춤의 대상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청자를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라고 하거든. 알겠어? 그래갖고 이때는 이제 뭐라고 한다? 상대를 높인다고 합니다. 상대 높임법인데 여기서는 이게 좀 특이하죠. 이때 높임은 뭐를 포괄한다? 높임과 낮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내가 지우를 낮춰도 상대를 높였다라고 해서 상대 높임법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갖고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다, 얘들아. 결국에는 높임은 그렇죠. 이렇게 주체 높임이 있고 객체 높임이 있고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죠. 자, 근데 항상 문법은 뭐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각각 나눠서 배워야 될 것들이 아니라고 했죠. 알겠어? 왜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대화할 때도 결국에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대화 상황에서 던지잖아요. 맞지? 그럼 우리가 던지는 이 의미 덩어리도 결국 뭐야? 문장이란 이야기.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쓰는 것도 결국에는 문장이 튀어나가는 거란 이야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에는 어떻게 작용한다는 거야? 당연히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각각 외우고 나서 이게 그냥 따로 국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문장에서 주어라는 성분을 높이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주어를 높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서술어에다가 일단 높임의 의미를 더해줘야겠지. 알겠어? 그래서 높임의 장치인 높임의 서너머라미를 일단 던집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자, 주체 높임법에다 첫 번째. 주체 높임에 뭐야? 주체를 높여주는 장치인 뭐를 붙인다? 서너말 어미를. 서너말 어미 뭐랑 뭐가 있지? 그렇지. 주다, 주시다. 그렇지? 그 다음에 가다, 가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돌다, 돌으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시랑 뭐가 있어? 서너말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어간과 어미 자리를 둘 다 남겨줘야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뭐? 시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그렇지, 이 형태라고 했죠. 이 형태. 알겠어? 이 형태가 왜 있어? 모음 좋아요? 아니죠.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돌다. 오케이? 돌시다 하면 어때요? 돌. 받침이 있죠? 돌시다. 그러면 어때? 얘는 무성음이잖아. 받침이 유성음이죠. 그치? 아무튼 자음을 두 번 발음해줘야 되는 충돌이 생겨요. 음운론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야기.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 4개 모음을 넣어줍니다. 도르시다 이렇게. 알겠죠? 왜? 도르라고 하면은 일단 모음이랑 만나는 거죠. 내가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고. 알겠어? 그러면 같은 뭐야? 같은 유성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확인된 바 없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응용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내 말 맞을걸?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알겠어? 나는 국어국문학과나 이런 데 나오지 않아서 이런 뭔가 전문적인 개념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 사파 개념이에요. 알겠어?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시는요, 전혀 문제가 없죠. 주다, 주시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앞에 어간에 종성이 없을 때, 종성이 있으면 어때? 매개 모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알겠어? 이렇게 이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맞잖아. 책상을, 책을, 어때? 종성이 있지? 그럼 매개 모음으로 시작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커피를, 어때? 그럴 때는 초성에 자음이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 알겠죠? 결국에 뭐랑 관련이 있다? 정확히 모르겠으나 발음의 편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이 형태. 알겠어? 어쨌든 이 선어머러미가 지금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몇 번 시스템을 채용했죠? 1번 시스템입니다. 알겠죠? 서술어에다가 서술어의 주인공이 누구야 얘들아? 이 동작의 주인공? 주어죠. 주다, 주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높아진다는 거야? 여기에다 이런 장치를 딱 갖다 붙였더니 여기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어머러미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뭐를 또 쓸 수 있죠? 두 번째. 그렇죠. 주체를 높이는 어휘가 있습니다.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 낮잠을 자다. 할머니께서 낮잠을 자다, 주무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뭐야? 높임의 의미를 가진 뭐 이걸 특수한 뭐라고 한다? 어휘 용언이라고 하죠. 뭐 어휘라고 표현해도 되고 단어니까요. 알겠지? 이렇게 높임의 특수한 용언을 써서 어떻게 한다? 높이는 방법이 있어. 서술어 교체. 알겠죠? 자다를 주무시다라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주무시다라는 단어도 사실 항상 대부분 높임의 선어머러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알겠어? 고교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따지고 들진 않고, 알겠어? 특수한 용언으로 처리를 하죠. 알겠지? 바꿔볼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래도 뭐까지 챙겨줘야 된다? 어쨌든 주어라는 성분이 높아졌죠? 알겠어? 그럼 그 의미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어 성분에도 뭐야? 장치를 붙여줍니다. 알겠죠? 보통 주어의 그 표현을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 주격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 이 주어의 주격조사도 높임의 의미를 가진 깨서라는, 알겠죠? 이런 주격조사를 사용을 해준다. 오케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왜? 나는 어떤 시스템을 중심으로 보니까? 서술어에 붙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부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요 객체까지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객체는요, 서술어의 동작이나 성질, 상태, 대상이라 그랬죠. 그런 그런 의미를 가진 성분은 보통 목적어 아니면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알겠죠? 나는 할머니를 모셨다. 오케이? 데리다의 특수 용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주다. 나는 아버지께 용돈을 주다. 이래봐. 그러면 이때는 필수적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죠. 아버지께. 알겠어? 용돈을 주다. 그럼 여기다 시를 붙여봐. 용돈을 주시다. 그럼 의미 맥락상 누가 높아지냐? 내가 높아지죠. 준 행위의 주인공만 높아지죠. 알겠어?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어떻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드리다, 주다를 주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럼 내가 높아져요.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 무조건 어떤 수밖에 없어?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높임의 의미를 가진 특수한 용언을 써주는 수밖에 없다.
알겠어? 더 이상 현대국어에서 서술어에다가 높이면 서너멀 어미를 붙이면 뭐가 높아져 버려? 의미 맥락상 주어가 높아져 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객체를 높이는 경우에는 뭐밖에 없다? 2번 시스템밖에 없다는 이야. 알겠죠? 요거밖에 없다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죠. 중세 때는 객체를 높이는 서너멀 어미가 있었죠. 상대를 높이는 서너멀 어미도 있었고 1인칭, 인칭 서너멀 어미도 있었고 강조 서너멀 어미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별의 별 서너멀 어미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장치가 미친 듯이 많았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살아있는 개념이 생겨요. 그럼 중세 문법과 현대 문법의 차이는 뭐냐? 현대 문법은 엄청나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다 쳐내고 간소화했습니다. 알겠어? 이런 문법 장치들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 다 쳐냈어요. 알겠어? 원래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달하면 어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다 쳐내지고 어때요? 되게 간소화되잖아. 알겠어? 문법적으로 많이 현대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중세 시절에 있던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 알겠니? 상대 높임의 서너멀 어미, 객체 높임의 서너멀 어미 다 있었잖아. 알겠어? 지금 현대 문법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간소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객체를 높이는 객체 성분이 있죠? 아까도 이 성분을 이제 높여준다 그랬잖아. 객체 성분은 뭐랑 뭐가 있다 그랬지? 목적어랑 뭐가 있어? 필수적 부사어가 있거든요. 목적격 조사는 을, 를을 쓰고 부사격 조사는 되게 많죠. 알겠지? 근데 목적어는 을, 를 두 개입니다. 높임의 목적격 조사라는 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적어를 굳이 성분적으로 높여주진 않습니다. 알겠지? 근데 뭐를 높여준다? 필수적 부사어에서는 뭐를 쓴다? 이제 그렇죠. 부사격 조사. 높임의 부사격 조사 뭐가 있죠? 깨가 있죠. 알겠지? 에게, 깨. 알겠죠? 그리고 객체가 두 개가 등장하는 세 자리 서술어 있죠.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 그럴 때는 높임의 대상이 어디에 우선시된다? 그렇죠. 필수적 부사어에 우선시된다. 알겠지? 자, 그래갖고 이렇게 좀 더 어때요? 시스템이 하나가 없죠. 높임의 서너멀 어미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은 이렇게 1번 시스템, 2번 시스템을 쓰거나 아니면 2번 시스템 하나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자잘한 거 있죠. 파생인 시스템 단어 자체를 높임의 단어를 만든다든지 선생님 이렇게 높임의 전미사. 그거는 요 다음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거냐면 봐봐봐. 일단 요거를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걸 딱 보면서 아 그러면 서너멀 어미를 때리면 서너멀 어미라는 문법 장치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 주어를 그 행위의 주인공을 주체를 직접 타격하는구나. 알겠어? 직접 높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알겠지?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저번에 문장 성분 할 때 서술어에다가 높임을 딱 때렸는데 오케이? 뭐가 두 개인 케이스? 주어가 두 개야. 알겠어? 주어가 두 개야. 그래서 자 문장 성분에서 난 분명히 서술어에다가
주어를 높일 목적으로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장치를 딱 갖다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얘의 주어가 높아지긴 했어. 얘에 해당하는 주어가 내 의도대로 높아지긴 했어요. 알겠어? 근데 사실 뭐야? 문장 구조가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뭐가 또 있어? 주어가 또 있어요. 알겠어? 주어가 또 있어. 근데 또 전체적인 문장을 봤더니 뭐가 진짜 주어예요? 얘가 진짜 주어예요. 알겠어? 얘는 무슨 역할을 할 뿐이다? 뒤에 있는 얘는 그냥 서술어 덩어리예요. 얘가 서술어야. 문장 전체에서.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여기다가 때려버리니까 얘가 높아졌어. 알겠지? 근데 얘가 결국에는 서술어 덩어리니까 높아진 효과를 받은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높이니까 이 서술에 어쨌든 높임의 효과가 적용돼서 얘가 높아졌다. 알겠죠? 왜? 아까 그래서 이 서술어에다가 선어말음을 타격하니까 주어가 직접 높아졌지. 얘도 말 그대로 직접 높아졌어요. 알겠어? 근데 얘가 높아짐으로써 얘가 높아진 효과를 얻었잖아? 알겠지? 이런 간접적인 목적을 달성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 얘를 뭐라고 한다?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알겠죠? 간접 높임은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의 개념은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야? 객체는 아니고 주체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주체 높임에서만 적용되는 뭐야? 얘는 이제 직접 높임이 있고 애초에 직접 높임이야. 왜? 서술어에다가 장치 달면 직접 높아지니까요. 주어가. 알겠죠? 근데 이런 특이한 문장 구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발생하는 이런 상황, 간접 높임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간접 높임은 이렇게 주어가 두 개, 이중주어, 다중주어 구문인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서 보통 실현되는 게 간접 높임.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넥타이가 멋지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높임에. 알겠죠? 이 시를 붙이잖아? 멋지다? 그러면 주어인 뭐가 높아지냐면 넥타이가 높아져요. 근데 넥타이 같은 무정명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높임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어? 근데 어때? 우리가 높여야 될 건 선생님이잖아. 알겠죠? 근데 이제 어때요? 넥타이를 높이면 이게 선생님 넥타이니까. 알겠죠? 뭐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높여줌으로써 선생님이 높아지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그래서 간접 높임법이 되는 거죠. 알겠지? 선생님께서는 어린 딸이 있으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시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다 가능해요. 알겠어? 근데 이제 요 어린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어때? 높임의 대상은 아니에요. 맞죠? 근데 선생님의 자식이니까 어때? 어린 따님이 있으시다. 오케이? 높임으로써 어떻게 해주는 거야? 높임을 실현하겠다는 거죠. 알겠어? 근데 이럴 때는 어린 따님이 계시다. 선생님께서는 어린 따님이 계시다. 어린 따님이 있으시다. 이렇게 하잖아? 뭐만 가능하다? 얘만 가능합니다. 얘를 왜 안 된다고 하냐면 과도한 높임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뭐만 채용한다? 1번 시스템만 쓴다는 거죠. 간접 높임에서. 이해됐어? 그럼 또 이걸 가지고 뭘 추론하고 있어? 뭘 추론할 수 있어? 1번 시스템보단 2번 시스템이 좀 더 높임이 강력하구나. 뭐 이런 추론을 낼 수 있죠.
이게 이제 나의 이제 사파적 이론입니다. 그죠? 아니, 맞잖아. 합리적이잖아. 그죠? 내 문법 이론들과 개념들은 좀 약간 이런 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알겠죠? 아니, 딱 봐도 얘가 더 강력하다 이거죠. 과도하게 높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통사 구조에서 알겠죠? 우리는 어쨌든 시험 볼 때 이렇게 문장이 예문으로 나오니까 그치? 당연히 이런 높임법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근데 또 뭐 돼 있지 얘들아? 이제 아직 뭐가 남았죠? 대화 상황에서의 상대 높임법이 남았죠. 알겠지? 자, 상대방을 이제 높이는 거는 이거는 상대가 청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담화 상황은 어때요? 서로 상호 관점이 동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랬죠. 한쪽이 높였다면 다른 쪽은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같이 발생한다? 높임과 낮춤의 표현들이 다 높임법입니다. 알겠죠? 상대 높임은 뭘 가지고 실현한다 얘들아? 상대 높임은 이제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상대 높임법은요. 일단 대화 상황을 두 가지로 어떻게 한다? 세분화시킵니다. 알겠죠? 두 가지로 세분화시키는데 대화 상황 자체를 되게 공손하고 격식을 지켜야 되는 공적 대화 상황이 있다고 보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사적인 대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공적 대화 상황과 그 다음에 사적인 대화 상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공적 대화할 때는 뭐를 쓴다? 격식을 갖춰준 표현을 쓰고요. 그걸 격식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적 대화를 반말 비격식체라고. 알겠지? 그래서 격식을 갖춰줘야 될 때는 좀 더 세분화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높이거나 살짝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사적인 상황에서 그냥 높임, 낮춤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적 대화 상황에서는 이제 아주 높이는 상황이 있고요. 그치? 그냥 살짝 높이는 상황이 있고, 낮추는 상황, 아주 낮추는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이제 뭘 가지고 실현하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결어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자꾸 종결어미라고 하니까 뭔가 종결의 역할만 하는 줄 알았잖아. 그치? 형서적으로 종결시키거나 명령, 의문, 감탄, 청유 이런 식으로 종결의 특성만 갖고 있는 줄 알았죠. 사실 어때? 동등하게 모든 종결어미는 뭘 갖고 있다? 상대를 높이는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문법 의미를. 사실 이름 어떻게 지었어야 돼? 종결 및 상대 높임 어미 이렇게 사실은 지어줬어야 동등한 거 아닙니까? 종결어미라고 하니까 뭔가 상대 높임적인 의미는 되게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모든 종결어미는 다 상대 높임의 의미를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그래요. 관형사형 전성 및 시제 전성어미, 관형사형 및 시제 전성어미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야 됐어요. 알겠어? 먹은 밥 하잖아? 무조건 뭘 갖고 있어? 내가 이미 먹은 과거라는 의미를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알겠어? 어때? 사파적 관점 괜찮지? 괜찮죠? 내 생각입니다. 관형사형 시제 전성어미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불공평하잖아. 맞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종결어미에 뭐를 주로 채용을 한다? 명령형 종결어미를 이제 대표적인 명칭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알겠어? 뭐가 있죠? 무슨 체라고 하죠? 하십 시오체라고 하죠. 나 때는 줄여서 합시오체라고도 불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합시오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하오체. 얘는요? 그렇지. 하계체. 얘는 헤라체. 그럼 이 상대 높임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어디가 중요하죠?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내 경험인데, 내 경험적 데이터인데요. 얘랑 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합시다. 사적 대화는 높임과 뭘로 구분하죠? 낮춤으로만 그냥 단순하게 구성합니다. 알겠죠? 높임은 무슨 체? 해, 요체. 얘는 해체. 오케이? 그러면 상대 높임법에서, 그치? 요 상대 높임법에서 비격식체는, 야, 상대 높임은 아까 뭐라 그랬어, 너희들?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죠.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를 가지고 구분한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그건 틀린 얘기죠. 반만 맞는 얘기죠. 종결어미를 가지고 상대 높임을 구분하는 건 격식체뿐입니다. 비격식체는 요가 있냐 없냐? 통용보조사 요예요. 보조사입니다. 알겠어? 즉 비격식체는 어간 어미 중에서 어라는 어말어미로 이제 끝나는 형식입니다. 요.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 얘는 보조사를 가지고 높임을 실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거나 보조사 요의 유무를 가지고 높임을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 말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왜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이건 격식이잖아. 이건 비격식이잖아. 그죠? 밥 먹었냐? 라고 하면 되게 비격식처럼 느껴져요. 구분 기준은 뭐야? 요를 붙여봐야 돼. 밥 먹었냐? 요? 이상하죠? 놀랍게도 격식체입니다. 알겠어? 놀랍게도 격식체예요. 비격식체는 어떻게 해야 돼? 반말로 하려면? 밥 먹었어? 가 돼야 돼요. 근데 뭔가 밥 먹었어가 훨씬 더 덜 건방져 보이죠? 그치? 밥 먹었냐? 이거 왠지 완전 사적 상황인 것 같죠?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얘는 하계로 끝나죠. 개에다가 요를 붙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면서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이 하계체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특이한 종결어미들이 있죠. 하구려, 구려체. 어디에 속하니? 이거는 느낌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구려. 어쨌든 조금의 높임의 의미가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래가지고, 물론, 당연히 수능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진 않죠. 알겠어? 내신이라면 좀 어느 정도 그런 암기가 좀 주요 종결어미에 대한 암기가 들어가야겠지만, 알겠죠? 어쨌든, 요런, 패턴이라는 거죠. 요런 거는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팁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헤라체, 그 다음에 하계체.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높임 표현을 다 알아봤죠? 주체 높임,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그치?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각각의 높임법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 대화 상황이면서 입에서 튀어나가는, 알겠어? 우리 내신 대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문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손님,
주문하신 커피가 자, 나오셨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까지가 뭐야? 종결된 문장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의미 맥락상 누구와 누가 대화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손님과 점원이 대화하는 상황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뭐부터 살펴봐야 돼? 대화 상황이니까 뭐가 반드시 구현되어 있다? 상대 높임법이 구현되어 있죠. 뭘 가지고? 종결어미를 가지고. 이게 이제 뭐야? 하십시오체. 알겠죠? 격식체로 아주 높이고 있죠. 알겠지? 이게 상대 높임의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살펴봐야죠? 우리 지금 서술어 가지고 높임을 실어나는 걸 배우고 있잖아. 그치? 서술어 봐야죠. 나오다. 그치? 나오다. 그 다음에 또 하변어 주문하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주문하 시 니은이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일단 주문하다인데 다라는 종결어미 대신에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붙어 있네요.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도 붙어 있죠? 시라는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는 뭐밖에 없다고? 주체 높임이라고. 그럼 뭐 어때? 얘가 원래 문장을 다시 찾아봐야겠죠? 그치? 손님이 커피를 다였는데 뭐가 붙었어? 시가 붙었죠. 그럼 이 시는 누구를 높이는 거죠?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주어인 손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하지만 손님은 생략이 됐습니다. 왜? 여기 있으니까요. 커피도 생략이 됐습니다. 전체 문장의 주어니까요. 그러니까 주문하신만 남은 거예요. 관계 관형절이죠.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시는 요 원래 문장의 주어 손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주체 높임이 실현되어 있죠. 알겠죠? 객체는 있니 없니? 객체 높임은? 없죠. 근데 보니까 이 서술에 또 뭐가 보여? 나오다, 나모, 나오, 시, 니읍니다, 씁니다. 종결어미. 시옷은 나중에 사이주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원래 읍니다였는데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읍니다를 쓰잖아. 그치? 근데 씁니다로 이제 이 발음 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건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얘는 종결어미예요. 알겠지? 씁니다는 이제 종결어미. 그러니까 뭐야? 각각의 문법 장치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죠. 형식 형태소들이. 그치? 얘는 종결 및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엄밀히 이제 말하면 종결 및 상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얘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무슨 역할? 과거의 장치입니다. 과거 선언. 요 시가 주체네. 그치? 그러면 나오다의 주어가 누구야? 나오게 주어가 누구야? 커피죠. 커피는 높이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나오, 얘도 이제 뭐야? 모음조항상 아수로 바뀌겠죠? 나오았습니다. 나왔습니다가 올바른 높임 표현입니다. 알겠죠? 손님 주문하신 커피가 나왔습니다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통사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대화적인 상황이 당연히 겹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저 대화 상황에서 격식, 그러니까 뭐야, 공적 대화에서는 격식체만 쓰고 사적 대화에서는 비격식체만 써야 될까요? 아닙니다. 알겠어? 뭐가 중요하다? 대화 맥락, 의미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얼마든지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혼종도 있어요. 나 밥 먹었다요? 이런 거. 그래서
먹었다. 종결함에다가 갑자기 보셔서 요가 붙어갖고 격식과 비격식체 이런 혼종도 있습니다. 비문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그게 학교 시험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비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안 내겠죠. 근데 어쨌든 혼용하여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비문이 아닌 걸로 처리됐어요. 그 문제에서. 이런 건 이제 내 어떤 데이터적인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높임 표현 살펴봤는데, 자, 오늘 제일 이 높임 표현에서, 문법 요소적인 이 높임 표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물론 높임법이 복합적이다. 또 맞지만, 이 시스템을 코어로 깔고 분석해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다음 시간은 시간 표현할 건데, 시간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제라는 과거, 현재, 미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진행 완료라는 동작상이라는 문법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또 어때? 마치 대화와 통사 이 두 개가 결합하여 높임을 이뤘듯이 시간 표현도 그 두 가지 문법 요소와 같이 결합되면서 이제 시간 표현이라는 문법 요소를 완성해냅니다. 알겠죠? 다음번에 몇 번 시스템인지 한번 또 나눠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